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의준이 엄마도 그냥 엄마 혼자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한테 돈을 받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가 넘어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될 거라는 건 예견했지만 이렇게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한때는 김 씨도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김 씨도 그런 노년의 삶을 꿈꿨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하게 취미생활하면서 말이죠.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힘든 꿈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네와 합가하면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한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니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살이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 2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는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할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으니 김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전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 저희 안 자고 가도 되겠어요? 뭘 자고 가? 서로 불편하게.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쉬던지 아니면 처가에 좀 일찍 가던지 해. 알겠어요, 그럼. 그래. 밥도 밥에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전하고. 네. 이번에도 어디 가시게요? 아, 다음 날에 친구랑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기로 했어. 김 씨는 아들네 부부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하루씩 보거나 어버이날쯤 돼야 보게 되었습니다. 10분,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긴 했어도 서로 바쁘니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었죠. 김 씨는 시간 날 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만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거나 김 씨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지만 남편이 없으니 혼자라도 보람차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쭉 며느리 혼자 집에서 육아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정이 곧 복직하려고 해요. 그래? 아, 의준이 어린이집 가니까? 아,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직장에 어떻게 가? 그게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김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가끔은 모르겠는데 너희 둘 다 회사 나가면 매일 의준이를 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1년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낼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간이라도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았고 손주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합가를 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보는 게 어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잘 모르는 남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너희 힘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는 봐줄 수 있겠는데 아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봐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김 씨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용돈벌이 목적으로 소일거리도 하고 있었고 집 놔두고 아들네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1년간 김 씨의 삶이 사라질 테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김 씨는 합가해서 애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급할 때 우리 집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가끔 너희 집에 가서 봐줄게. 그러자 아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한다니 김 씨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 오늘 일 늦게 끝나는데 의준이 하원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시간 맞춰서 나갈게. 가끔 아들네 퇴근이 늦어질 때는 김 씨가 대신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합가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들 며느리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김 씨도 김 씨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는 아들 며느리를 볼 일이 많긴 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잠깐만 만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게 되었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땐 며느리가 또 일을 쉬게 되니 김 씨가 방문할 일은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5천이나 올려달라 그러네요. 뭐?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저희 전셋집 빼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요. 따로 사는 것도 어쩌면 낭비라면서 아들은 또다시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의준이 엄마도 또 복직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합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생각처럼 쉽니? 김 씨가 또다시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함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도 이번엔 거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해야 살잖아요. 그 뒤로도 아들은 김 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기에
김 씨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준이 엄마가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산다고 하면 모두들 며느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의준아, 너는 걸어서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팔 아파. 김 씨는 손녀딸을 안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선 첫째 손자 의준이 자신도 안아달라며 떼를 썼죠. 아이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동생은 어떻게? 의준이는 이따가 집에서 안아줄게. 그리고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는데도 타지 않겠다며 칭얼거리는 손자를 겨우 달래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어수선한 실내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작에 출근한 뒤였습니다. 7시 50분이면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손주들 등원은 김 씨의 몫이었고 그 뒤로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어지르는지? 하루에도 청소를 2번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모두들 떠난 후 1번,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또 1번.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김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에 있는 게 죄였죠. 어머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일부턴 밥 한 술 뜨고 가. 밥은 잘 안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샌드위치? 네. 간단하게요. 의준이 아빠도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간단하게를 강조했지만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양상추와 베이컨 같은 재료를 사다가 만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으면 국만 데우고 먹던 반찬만 꺼내면 되지만 바쁜 아침에 새로 샌드위치까지 만들어야 되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엔 어차피 혼자 있게 되니 그리 힘들까 생각하겠지만 혼자 살다가 나 외에 가족 4명을 건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방을 저희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쭉 김 씨가 안방을 써왔기 때문에 합가한 후로도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전부터 쓰던 방이라 바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가장이 안방을 쓰는 게 좋대요. 뭐가 좋대? 글쎄요. 풍수?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쓰던 방을 내주자니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집이 김 씨의 것이고 아들 내외가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경제적 가장은 김 씨가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둘을 김 씨가 데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준이랑 우희를 너희가 데리고 잘래? 아, 저희가요? 그래야지. 작은 방에서 셋이 어떻게 자? 좁은데. 애들도 어린데요, 뭘. 그래도 애들도 불편하지. 너희가 데리고 자.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갈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주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새벽에 종종 깰 때가 있어서 피곤하다며 아이는 데리고 잘 수 없다는 아들 며느리.
그래놓고 편한 큰 방에서 지내겠다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이 잘 거면서 왜 안방 타령을 해? 원래 안방이 부부방이잖아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다 보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식모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서로 도움 주며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청소만 대충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벌써 애들 올 때 됐네.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이니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밥부터 먹고 씻을게요. 아, 아직 애들도 안 씻겼어. 애들 좀 네가 씻겨라. 아,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죠. 알았어. 김 씨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새로 반찬을 못했네. 어제 저녁 메뉴가 불고기였는데 한 사람 먹을 만큼이 남아서 데웠고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햄과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아들은 햄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먹는 걸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러 식탁까지 왔다가 메뉴를 보더니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가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준이 엄마 원래 전날에 먹었던 거 안 먹잖아요.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차려준 성의가 있는데 한술 뜨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서운해하면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이 부실하면 반대로 김 씨에게 서운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아들이 밥을 다 먹은 뒤에 씻으러 들어갔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손에는 어제 낮에 며느리 옷장에 넣어놓은 티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혹시 건조기 돌리셨어요? 글쎄다.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어요. 그래? 근데 빨간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빨간 바구니는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 빨래, 검은 바구니는 손으로 널어야 하는 빨래만 넣는 바구니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넣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넣으셨어야죠.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휙휙 빨래통에 대충 던져놓은 사람의 잘못이지 김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그냥 돌렸는데 어떡하니? 아깝다. 아, 이게 얼마짜린데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몇 마디 잔소리를 더하더니 인상을 팍 쓰며 돌아섰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는 모습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든 아들 부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대신 도맡아 하다 보니 며느리는 김 씨가 시어머니로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스스로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부엌에 앉아있는 김 씨 앞을 지나치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불편한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아들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니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이 바뀐 듯도 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렇지. 지난달보다 10만 원은 더 나온 관리비를 보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낮에 에어컨을 얼마나 트셨길래.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김 씨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얼마 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더울 때 1시간 정도만 틀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틀어. 문 열고 선풍기 켜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당연했습니다.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안방은 에어컨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애들은 밤새 땀 흘리며 자게요? 아직 그 정도 날씨도 아니야. 한창 더울 때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에어컨은 내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는 김 씨의 탓을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운 건 못 참는 며느리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야지. 이거 월급 받아서 관리비로 다 나가겠어요. 그럼 이제 밤에 에어컨 좀 덜 켜고 살자. 합가할 때 관리비는 아들네가 전부 낸다고 했고 생활비도 다달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생활비나 관리비로 눈치를 줄 때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 방금 입금했어요. 그래. 김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김 씨가 얹혀 살며 용돈을 타서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라고 150만 원씩 받긴 하지만 그걸로는 정말 딱 생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가 요리를 하니까 식재료를 썩히지 않고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해서 식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걸 전혀 고마워하지는 않고 김 씨가 허튼 곳에 돈을 쓰나 안 쓰나 감시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그랬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기분이 든 것도 며느리 탓도 있었죠. 원래 김 씨 혼자 살 때는 생활비도 별로 들지 않았고 관리비는 지금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든 은근히 김 씨 탓을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아들도 며느리도 김 씨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옛날 남편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무시하듯이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눈치만 주고 말았다면 김 씨도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며느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김 씨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며느리가 또 생활비를 입금했다고 말하며 김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꺼내는 말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직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아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요. 나가서 일도 하시면 좋죠. 일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가고 저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가면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밥벌이하고 살림에 보탤 정도는 충분히 멋이죠.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을 해서 용돈 정도는 벌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출근하면 내가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럼 뭐 하시는데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 에이, 그건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피식 웃기까지 하는 며느리 얼굴에 빨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정리하던 빨래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희도 퇴근하고 와서 좀 하던가. 아니, 쉬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회사 일보다는 수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조금 이상하게 들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맞잖아.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따지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애들은 커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합가하기 전에 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할 일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날 세우실 거 없잖아요. 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말은 번드르르 하게 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뒷바라지해도 참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자식이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이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며느리 빨래 잘못 돌릴까봐 여러 번 확인하고 아침마다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놓고 새벽에 깨는 아이들 데리고 자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은 저절로 크고 집안일도 눈 깜빡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요? 그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며. 근데 나가서 일할 것까지 뭐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은 지금도 하고 있고 월세도 받으면 되잖냐. 네, 월세요? 그래.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았잖아. 근데 어디다 세주면 이 집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잖냐. 그리고 너희들 집안일 해준 것도 시간으로 환산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는 나도 같이 사니까 매달 100만 원만 주고 애 보고 집안일 하는 비용은 150만 원만 줘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많이 받을 순 없지. 그럼 매달 250만 원이면 밥벌이는 하는 거 맞지? 아니, 어머니. 그러면 관리비도 같이 내야지. 너희는 4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5분의 1 내면 되지? 그럼 공평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월세요? 그리고 집안일 좀 해주신 걸로 돈을 받아요? 그게 싫으면 집안일은 알아서 해. 육아도 알아서 하고. 그러면 월세만 받으마. 며느리는 기막혀 했고 그런 며느리를 보는 김 씨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때도 다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전에 했던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해. 결국 며느리는 부하가 치민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서야 하는 게 분했는지 방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저런 태도를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의준이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곳에 가서 일러 바쳤는지 이번엔 아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앞뒤 내용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을 듯 했습니다.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의준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어와서 살림에라도 보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냥 엄마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역시나 아들도 김 씨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구나. 어제도 말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씩 입금해. 알겠어? 어제는 며느리에게 오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진짜로 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가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눈치, 기가 막혔습니다.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김 씨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합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가고 간병인을 쓸 노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어서 합가하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던 시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나 좀 봉양해 달라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황당했죠. 아니, 나는 너희한테 나 돌봐달란 소리 한 적도 없어. 지금 누가 누굴 부양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기가 더 쉽겠다. 그냥 이참에 따로 살자. 뭐라고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 서로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왜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질 않나, 따로 살자고 그러질 않나. 뭐가 불만인데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TV에서 고부 갈등 소재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장면인 듯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인공이 김 씨와 김 씨의 며느리인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며느리도 시집살이 힘들다 그러니까 분가하면 되잖아.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요? 거봐라. 누가 누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밥벌이 해라 마라 했으면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지간히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살 생각까진 안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화가 합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난 날 중에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김 씨의 존재가 어느새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말년에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아들네와 같이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희생을 하면 했지 아들 내외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노년의 삶을 만끽했던 지난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김 씨의 건강 말고는 걱정할 거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질질 끌려다녔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의준이 엄마랑 화해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월세나 분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던 일로 못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얼른 집 구해서 나가줘라.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용돈 드리면 돼요? 그 돈으로 월세를 내든 전세금에 보태든 아니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든 너희 살림에 보태. 그리고 짐은 한 달 안에는 빼줘라. 김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달래려고 했죠. 아니, 의준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너희끼리 얘기하는 건 너희 자유고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너희 전세금 뺀 거 있잖아. 그걸로 다른 집 구해서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왜 시집살이 한다고 눈물을 훔쳤는지 알겠다며 김 씨를 비난했죠. 안 되겠다. 너희 여태 이 집에서 살았던 월세 다 계산해서 줘. 그리고 그 전세금도 너 결혼한다고 내가 마련해 준 돈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발칵 뒤집혔죠. 며느리도 그럴 순 없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0년 이상 살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엔 아들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월세 얘긴 없던 걸로 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도 억울해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여태 너희를 위해 노동했던 돈은 줘야겠다. 그게 얼만데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5천을 줘도 부족하겠지만 2천만 원만 받으마. 2천만 원이요? 그래.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세도 계산하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더는 신랑 이야기도 싫어서 그 돈만 받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죠. 정든 손주들도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 며느리와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집을 구해서 나갔고 더 이상 김 씨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해도 김 씨가 거절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김 씨가 해왔었는지 둘 다 좀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삶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은 반년 정도가 흐르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네 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 밖에서 만날 것이고 아들네 식모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꿈꿔왔던 노년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는 상관없는 김 씨만의 삶을 말이죠.